내 이름은 라우라이고 35살이에요. 저는 마이클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그는 제 인생의 큰 사랑이에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매력과 결단력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마이클은 항상 열심히 일하고 헌신적인 트럭 운전사였어요. 우리가 약혼했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가족과 친구들로 둘러싸인 감동적인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첫 몇 년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마이클의 일이 그를 오랫동안 집에서 멀리 떨어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기간 동안 저는 항상 집을 아늑하게 유지하며 그의 귀환을 기다렸어요. 그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만남을 기쁨과 열정으로 축하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제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밤은 끝이 없는 것 같았고 그의 부재는 제 일상을 단조롭게 만들었어요. 기쁨과 슬픔, 걱정을 함께 나눌 사람이 점점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가끔은 제 삶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멀어져가는 사랑에 매달리고 있는 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이 집에 잠깐 머무르는 동안 그는 자신의 3명의 절친한 친구들을 우리가 없는 동안 우리 집에 초대했다고 말했어요. 찰스, 디에고, 하비에르라는 그들은 마이클에게 형제 같은 존재였고 마이클은 제가 그들과 더 잘 알기를 원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제가 느끼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마이클의 친구들이 도착한 날, 저는 긴장하면서도 설레었어요. 좋은 인상을 주고 그들이 우리 집에서 환영받는 기분을 느끼길 바랐어요. 찰스, 디에고, 하비에르는 각각 독특한 매력을 지닌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첫인상에 매료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메뉴 선정부터 테이블 장식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찬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오랫동안 잊고 있던 존재감을 느끼며 여성으로서 소중히 여겨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밤이 깊어가고 와인 잔이 비어갈수록 저는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숨겨져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욕망이 있었고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동시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제 안에서 다시 타올랐어요. 저는 그 감정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결혼한 몸이고 그들이 남편의 친구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노력했어요. 그러나 저의 한 부분은 다시 살아나고 싶었고 결혼 생활에서 사라졌던 열정과 모험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 잠들었어요. 죄책감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어요. 부드러운 스크램블드 에그와 바삭한 베이컨, 갓 구운 토스트로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요.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생각에 잠겨있던 그 순간 누군가가 제 허리를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놀란 저는 돌아섰고 찰스와 마주쳤어요. 그의 검은 눈은 강렬하게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가 저를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것을 느꼈어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지만 곧 그 순간의 감정에 빠져들었어요.
그 첫 번째 찰스와의 격정적인 만남 후 나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신선한 공기와 자연 속에서의 시간이 내면의 평화를 되찾아 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숲이 우거진 길을 걷다가 디에고와 마주쳤다. 그의 매력적인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보니 애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대화가 계속될수록 디에고가 감성적이고 지적이며 유머러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꿈, 두려움, 희망을 나누며 단순한 신체적 끌림을 넘어선 특별한 연결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느 순간 디에고가 내 손을 잡고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에게 호텔방에서 함께 밤을 보내자는 제안을 했다. 그는 잊을 수 없는 밤을 약속했다. 나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유혹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거의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호텔로 향했고 방에 도착하자마자 억제할 수 없는 열정에 휩싸였다. 우리의 키스는 긴박했고 옷을 벗겨내면서 디에고는 부드럽게 나를 침대 위에 눕혔다. 그는 자신의 입술과 숙련된 손으로 내 몸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나를 사랑받고 원하고 완전히 만족시키는 기분을 느끼게 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외부 세계와 우리 행동의 결과는 잊어버린 채 오로지 우리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뜨겁게 서로를 껴안고 그 순간의 기쁨과 연결 속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 만남 이후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다. 나는 또 한 번 남편을 배신했으며 이번에는 그의 또 다른 절친한 친구와 함께였다. 나는 혼란스럽고 길을 잃은 듯했지만 동시에 찰스와 디에고의 품에서 경험한 강렬한 끌림은 부정할 수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 안의 일부가 마침내 깨어난 것 같았다. 나는 갈등하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내가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금지된 감정들을 계속 탐험하고 싶은 내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 유혹은 너무나 강력했고 나는 저항하기에는 너무 약해졌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혼자 누워 그날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며 잠들려고 했다. 내 머릿속은 상반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내 감정들은 뒤섞여 있었다. 한쪽에서는 남편을 2번이나 배신했다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다른 쪽에서는 찰스와 디에고의 품에서 경험한 흥분과 욕망이 분명했다. 갑자기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대에서 나와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하비에르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심각해 보였고 불편해 보였다. 하비에르는 나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방에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다. 방에 들어오자 그는 내가 친구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들이 나를 무례하게 대했을까 걱정하며 사과했다. 그는 절대로 그런 선을 넘지 않을 것이며 나와 마이클과의 우정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나를 깊이 감동시켰고 내 안의 죄책감은 더욱 커졌다. 나는 그를 안심시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그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시선이 내 입술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의 호흡이 약간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키스했다. 하비에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부드러운 키스로 응답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몸을 맡기고 서로의 몸을 부드럽고 열정적으로 탐험했다. 찰스와 디에고와의 격정적이고 무모한 만남과는 달리 하비에르와의 경험은 더 친밀하고 감정적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탐구하며 각 순간의 기쁨을 음미하며 사랑을 나눴다. 마침내 함께 절정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서로의 몸을 감싸 안고 그 따뜻함을 즐겼다. 그러나 곧 현실이 우리를 덮쳤다. 하비에르와의 그 밤 이후 내 삶은 감정과 거짓말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 달 동안 나는 마이클이 출장 중일 때마다 찰스, 디에고, 하비에르를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마치 금지된 만남에서 얻는 흥분과 쾌락에 중독된 것 같았다. 마이클이 떠날 때마다 나는 집을 나서기 위한 핑계를 대며 그들 중 한 명과 만났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이었지만 다른 때에는 호텔의 침대 위에서 열정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들킬까 두려워하면서도 이중생활을 하는 데서 오는 아드레날린에 취해 있었다. 마치 영화 속 여배우처럼 마이클 앞에서는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하고 그가 없는 동안에는 열정적인 애인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죄책감과 후회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다. 매번 몰래 만남을 가진 후 집으로 돌아올 때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이 되어버린 걸까?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 나는 내가 외롭고 결혼 생활에서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스스로를 합리화를 했지만 내 깊은 속마음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이클의 신뢰를 배신하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이중생활이 가져다주는 감정적 무게가 나를 깊이 침식하기 시작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갔다. 나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고 마이클이 눈치채지 않도록 애썼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나의 비밀을 드러낼까 두려워하며 살았다. 문자 메시지 하나 혹은 잊고 놓고 간 옷 한 조각이 내 비밀을 폭로할까 봐 두려웠다. 그리고 마이클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그가 내 안을 꿰뚫어 보고 진실을 알아채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나를 집어삼켰다. 마이클의 눈을 마주칠 때면 마치 그가 나를 통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았고 내가 숨기려는 진실이 곧 폭로될 것만 같았다. 나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제든지 모든 것이 카드로 쌓아 올린 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마치 금지된 감정과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매일 밤 나는 마이클 옆에 누워 마치 사기꾼이 된 것처럼 느꼈다. 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도 내 마음은 찰스, 디에고, 하비에르와의 뜨거운 기억 속을 헤매었다. 나는 남편과 사랑을 나누면서도 내 몸은 그 남자들의 숙련된 손길을 그리워했다. 나는 끊임없는 내적 갈등 속에서 살았다. 마이클에 대한 사랑과 다른 남자들의 품에서 재발견한 열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결혼 생활과 나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지만 멈출 힘이 없었다. 이중생활은 나를 얽어매는 감옥이 되었고 나는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랐다. 거짓말과 속임수의 그물에 갇혀 진실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순간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나는 내가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은 나는 그 아슬아슬한 감정적 균형에 매달려 있었고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기적을 간절히 바랐다. 어느 날 밤 나는 찰스와 함께 침대에 누워 열정과 쾌락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는데 문 앞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분명했다. 마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여행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내 안에서 공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나는 서둘러 시트를 몸에 감싸며 찰스가 옷을 입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마이클이 방으로 들어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 분노, 그리고 배신이 뒤섞인 표정이 서려 있었다.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던 그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감돌아 내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찰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요구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찰스, 디에고, 하비에르와의 열정적인 만남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유혹에 굴복하여 우리의 사랑을 배신했는지를 털어놓았다. 나는 용서를 빌며 내가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소외감을 설명하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 했던 것을 우리 결혼에서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나를 혐오와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나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그를 그렇게 배신했다는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특히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했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를 향해 다가가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내 사랑이 진심이며 내가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거칠게 밀어내며 더 이상 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우리 결혼을 파괴했으며 더 이상 나와 아무런 관계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슴이 찢어지고 죄책감에 휩싸인 채로 나는 마이클이 짐을 싸고 집을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내 실수의 무게는 나를 압도하며 나는 바닥에 무너지며 멈추지 않고 울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현실은 마치 주먹에 맞은 듯 나를 강타했다. 나는 이기심과 약점이 자멸의 길로 나를 이끌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했고 그의 신뢰와 존경을 잃었다. 이제는 내 행동의 결과를 맞이하고 어떻게든 재건의 길을 찾아야 했다. 마이클이 찰스와 함께 있는 나를 발견한 그 밤 이후 내 삶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그의 물건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존엄성도 함께 가져갔다. 나는 깊은 고통과 후회의 구렁텅이에 빠져 혼자 남았다. 그 후의 날들은 지옥과 같았다. 마이클은 내 전화와 메시지를 무시하며 더 이상 나와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그의 친구들인 찰스, 디에고,
하비에르는 내 인생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나는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나는 가족들의 비난과 악의적인 댓글을 마주해야 했다. 내 배신의 소식은 불처럼 퍼져 내 인생을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나는 모두에게, 심지어 한때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까지도 판단받고 정죄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를 다루는 것이었다. 나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내가 한 일들을 떠올리며 괴로웠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나는 내 원칙과 도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했던 사람을 배신했다. 안도감을 찾기 위해 나는 술과 약물에 의지하려 했지만 내 몸을 썩어가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같은 것은 없었다. 나는 길을 잃은 듯 폭풍에 떠내려가는 배처럼 느껴졌다. 절망의 순간에 나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나는 치료를 시작하여 내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용서할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것은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서서히 내 악마와 맞서고 내 실수에 책임을 지는 힘을 찾았다. 또한 마이클과 연락을 시도했다. 그를 다시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나는 우리의 결혼을 파기했고 그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 얼마나 후회하는지 말하고 싶었다. 마이클이 나를 만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가 내 말을 듣기로 했다. 나는 치료에서 배운 모든 것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나를 괴롭히는 불안감, 나를 집어삼킨 외로움,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품에서 찾으려 했던 것들이 우리가 가진 사랑에서 찾았어야 했다는 것. 눈물로 가득한 눈과 맨몸의 영혼으로 나는 여러 번 용서를 구했다. 마이클은 조용히 내 말을 들으며 고통과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진심을 인정하며 내가 또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신뢰할 수 없고 자신의 삶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들은 내 심장에 칼날처럼 박혔지만 나는 그 말들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우리의 사랑과 서약을 배신했다. 이제는 내 행동의 결과를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 상심한 마음으로, 그러나 새로운 자기 이해를 가진 채로 이혼을 받아들이고 제로에서 내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여러 해가 지났고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나는 평화를 찾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감정에 정직하며 다른 사람들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기보다는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진정한 사랑은 신뢰, 존중, 충실함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아무리 일시적인 모험이라도 이러한 가치를 희생할 가치는 없다. 오늘날 뒤를 돌아보면 그 시절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교훈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고 사람으로서 성장했으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았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이제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내 안에서 행복을 찾았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 즉 잘못된 결정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항상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 내가 저지른 실수를 범하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란다. 정직, 충실함, 그리고 상호 존중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사랑. 이런 실제 이야기들을 좋아하신다면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구독해주세요. 그 이상은 곤란하다고 거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시아버님은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저와 관계를 해도 자기는 만족할 것 같다고 하셔서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에게 부모님과도 같은 아버님에게 며느리인 제가 해드리지 못할 것도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알겠다고 대신에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뒤로 아버님은 매일매일 저와 관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와 한다는 게 엄청 싫고 불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아버님이 연세에 비해서 풍채도 좋으시고 키가 크셔서 그런지 남편보다 느낌이 더 좋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제가 더 기다리고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저를 엄청 사랑해주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아주 달콤한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조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신혼집에 남편이 아닌 남자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현재 상황은 저희 부모님은 모르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줄 아시기 때문에 도저히 이야기 못하겠네요. 거기에 저는 현재 제가 임신 중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아빠가 된다며 좋아하는데 저는 너무 걱정이에요. 그 이유는 아빠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쩌겠어요. 일단 낳고 나서 남편이 아빠이길 바라는 수밖에요. 남편은 작은 기업의 사장이에요. 3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사실 저도 남편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과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를 좋다고 쫓아다녔고 나이 차이는 조금 나지만 능력 있고 성실한 남편의 모습이 좋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사장이면서 사람들에게 항상 예의 바르고 직원들에게 친절했습니다. 거기에다 어른들에게도 깍듯하게 대하고 효심도 지극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년 전에 지병으로 먼저 돌아가시고 남편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이제 결혼하고 제가 남편 집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아버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남편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자고 해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도 있었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만난 시아버지는 굉장히 인자하시고 너무 좋아 보이셨습니다. 원래는 결혼을 빨리 할 생각이 없었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처음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빨리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하셔서 결혼을 서둘러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길 원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직장에서 마주치면 불편하기도 하고 회사의 직원들도 저를 어려워할 거라는 말에 설득이 되어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결혼할 때 남편이 우리 집에 선물도 많이 해주고 시아버지의 인자하시고 신사다운 모습을 보고 난 뒤로는 안심하시고 계십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몇 년 전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로는 너무 우울해하시고 무기력한 모습이 많다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집은 마당도 있는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지나칠 정도로 넓었습니다. 예전부터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해주시는 가사 도우미가 있어서
저는 살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과 사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초반에는 아버님이 저를 많이 어색해 하시고 말씀도 잘 안 하시길래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었죠. 저도 부침성이 좋은 성격은 아니지만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서로 어색한 건 제가 불편해서 싫으니까요. 그래도 같이 사는 시간이 늘어나고 서로 얼굴 보고 대화를 자주 하다 보니 시아버지도 처음보다 표정이 점점 밝아지고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시어머니의 빈자리 때문에 마음에서 오는 공허함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시아버지가 나가실 때면 저도 같이 나가고 시아버님이 친구를 만나면 제가 며느리라고 먼저 인사도 드리곤 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시아버지 눈에는 하나하나 예쁘게 보였나 봐요. 어느 날 제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시더니 요즘 무슨 드라마가 재미있냐고 말을 거셨어요. 한참 드라마 이야기를 시아버지랑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면서 내가 이 나이에 너를 며느리로 둔 것이 가장 큰 행운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땐 저도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속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당시에는 제가 아버님께 잘해드려서 좋은 며느리 얻었다고 좋아하시는 줄 알았죠. 항상 남편은 회사에 일찍 출근해서 저는 아버님과 함께 늦은 아침을 먹었어요. 일하시는 아주머니는 10시가 넘어 출근하시기 때문에 아침은 제가 차려드렸죠. 아버님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끝낸 후 커피 한 잔을 시아버님께 드리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커피를 다 드셨는지 빈잔을 들고 제 뒤로 오셨어요. 한참 설거지 중이라 손에 거품이 잔뜩 묻어 있어서 그냥 커피잔은 식탁에 두고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제 바로 뒤에 서 계시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아버님의 숨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아버님이랑 무슨 일이 날까 싶어서 신경 안 쓰고 설거지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버님께서 저를 뒤에서 포을 하시며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저는 아버님을 말려보려 했지만 아버님의 힘을 제가 이길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이런 관계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시아버지를 밀어냈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울고 있는 시아버지를 안아드리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아버님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면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신혼 시절 모습이 겹쳐 보인다면서 저와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고 하셨어요. 저도 아버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지만 남편도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좋은 며느리는 되어드릴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고 거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아버님은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관계를 해주면 자기는 만족할 것 같다고 하셔서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에게 부모님과도 같은 아버님에게 며느리인 제가 해드리지 못할 것도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알겠다고 대신에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뒤로 아버님은 매일매일 저와 뜨거운 관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한다는 게 별로일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남편보다 더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아버님이 연세에 비해서 풍채도 좋으시고 키가 크셔서 그런지
느낌이 정말 좋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아버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제가 더 기다리고 있게 되었어요. 외로워하시는 시아버님을 위로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